권하연 선생님이 오늘 사회를 봐주시고 대담도 저를 상대로 대담자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금방 오셔가지고 잠깐 좀 쉬시는 동안에 제가 그 자료집 3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잠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권하연 선생님 잠깐 앉아 계시면. 네. 36페이지를 잠깐 펼쳐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에) 짤막하게 제가 인사말 같이 썼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단락은 뭐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번 아카데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5년에 말하자면은, 미술계에 데뷔했다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모더니즘의 적자라는 말을 썼죠, 제가. 적자라는 거는 본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 있는 계승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자신이 자처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이우환, 박소보, 김창렬, 뭐 하종현, 뭐 신문섭, 이강소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75년에 제일 어린 나이로 28의 어린 나이로 동경과 일본 동경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활동을 아주 화려하게 펼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75년이고 80년까지 한 5년 동안 제가 그런 이제 소위 말 한국 모더니즘의 그 이제 본인방 본류 속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 따져보면 75~2년에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의 가장 엄혹한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째서 그렇게 한국의 모더니즘 운동이 그렇게 가열차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을까?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탈 정치성 이런 것들이 군사 독재 정권의 엄혹한 그 검열이랄까 이런 것을 적당히 타협 내지는 회피하면서 보신책으로 그런 무해한 정권의 무해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측이 있고, 또 다른 평가는 그렇게 엄혹한 시절이기에 오히려 내부로 침잠해가지고 한국적인 미학을 창출해냈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대립 구도가 그때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런 이제 그 미술 환경적 배경을 제가 깔고 75년부터 활동을 했고, 그리고 97년에 와서, 거기 보시다시피 97년에 와서 제 이제 작가로서의 행보에 큰 이제 전환이 오게 되죠.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살고 있는데, 우선 제 작품을 한번 아주 한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97년 제가 작가로서 데뷔한 지 한 2년 후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작업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제가 슬라이드 저걸로만 프레젠테이션 쇼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전부 연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돼? 어떤 거를?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1995년에 이런 작품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요거하고 앞에 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는, 요거는 이제 원래 저의 의도대로 된 거고, 요거는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여기다 낙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작품을, 95년도 작품인데, 95년도, 그게 이제 한 17, 8년 동안 이제 변화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이제 낙서를 해가지고 전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작품화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것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1995년에 처음 완료됐다. 지금은 금색이 일부 지워진 채 보이는 파란 땡땡이로 전면이 채워진 그림이 그것이다. 10년 동안 여기저기서 더럽혀지고 그러다가 2005년 10년 만에 환갑을 앞둔 나의 쇠잔해가는 육신을 연필로 드로잉했고, 그것이 이 작품의 나의 육신을 투사시키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이 작품은 죽음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4년 동안 잠복했다가 2009년 5월에 이 그림을 1년 동안 작업실 밖 처마 밑에 내놔가지고 눈보라에 씻기고 아랫도리가 썩고 흙물이 들게 만들어서 10년 5월 다시 1년 후에 다시 들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색 칠을 한 나무 장식을 대고 금색 문양을 그려놨습니다. 이 금색 문양과 금색 장식은 죽은 자를 위한 비단 수의와 관과 같은 관에 대한 무덤의 환희였으며, 이 작품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2011년 아트스페이스풀에서 개인전에 냈고, 2012년 작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히든 트랙전에 재출품했습니다. 근데 관람객이 거기에 낙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훼손 사실을 연락받았는데, 나는 드디어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죽음의 완성. 이제 나는 그 관람객의 훼손 드로잉을 내 작품 안에 받아들이고 이 작품을 유리관 액자에 넣어 봉인한다. 이제 이것은 미술관에 안치시킨, 살아있는 미술 작품들의 무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치시키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캡션도 좀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재제작을 했습니다. 액자를 씌우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확대를 어떻게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씨를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완성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이제 마이크를 구나연 선생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나와서 하실까요? 우리 어디 갈까요? 선생님 발표하실 거 있으면 거기서 먼저 하시고. 이거. 네, 선생님 작품을 좀 천천히 여러 장 설명을 더 들으면서 보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너무 빨리 많은 작품을 봐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선생님과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오고 갔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인 거 없이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또 저의 덧붙이는 질문, 선생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더 듣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질문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시고 또 추가하시고 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일단 제가 선생님과 이 대담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은 글을 보여주셨어요. 재작년에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라는 책이 현실문화에서 나왔고, 이제 그 책에 들어있는 많은 텍스트, 그것 이외에도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쓰신 글이 있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저는 그 글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께서 나는 작품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는 작품을 내적으로 닫혀진 그 어떤 완결된 고정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똑같은 이유로 저는 오직 작품만을 신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작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고정태이고 과격하게 말하자면 작품을 억압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글들을 숨가쁘게 읽어가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선생님의 작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는 이것도 다른 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선생님의 말들이 선생님의 질감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질감의 표현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것이 촉각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감이 선생님의 말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질감에서 말 혹은 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짧게 나오나요? 나오나요? 선생님은 짧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 답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유인물 지금 보고 계시죠? 엄청나게 길게 썼는데 첫 번째 질문이라 그냥 막 길게 나왔습니다. 군하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아트스페이스 풀에서 개인전 할 때 그 개인전 끝나고 나서 리뷰를 누가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티클이라는 잡지에. 그래서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 제 작품을 세세하게 읽어보셨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군하인 선생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놀랬었는데요. 그 뒤로도 뭐 만난 적이 없고 작년에 일면 아트 프라이즈에서 심사할 때 제가 이제 군하인 선생님을 뭐라고 그래 패널로 그때 모신 게 첫 번째 만나고 오늘 두 번째 뵙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작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가가 오히려 작품에 대해서 억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그게 아주 정말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작품을 보시는 입장에서 작품만 열심히 보실 뿐이지 작가의 실존적인 존재는 오히려 작품을 읽는데 방해된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작품을 신뢰하지 않고 저는 작가를 신뢰한다. 즉 작품론보다는 작가론을 신뢰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서로 극과 극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극과 극인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좀 썼고요. 이제 그 질감 이제 내가 이제 질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제가 저희 정년퇴직 고별 강연이라고 할까요? 조그맣게 내 연구실에서 한 열댓 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질감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이제 읽어보셨었나 봐요. 군하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질감 표현과 질감이란 말과 그리고 내가 쓴 글과 말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전통적 의미의 작품, 아트 오브제와 저의 글을 등가로 봅니다. 제 작가는 아트 오브제로서의 작품을 생산하는 자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품, 아트 오브제에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그런 이유가
작품, 소위 작품과, 여기서 제가 작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아트 오브제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냥 이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등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위에 혹은 작품 옆에 또는 뒤에 빼곡하게 써진 글들은 작품과 동격이며 작품의 불격이라는 요소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개인전 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뭐 그동안에 제가 썼던 글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책을 냈어요.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저 개인전의 한 작품으로서 출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 인생의 행로에서 미술가라는 사회적인 제도 안에 공인된 직업을 선택했지만 이 제도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미술가라는 공인된 지위를 이용하여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발언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술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 상징 질서로서의 미술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레디칼한 급진주의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가 생산하는 작품을 좀 홀대합니다. 작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레디칼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나의 평소의 생각이 나는 작품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 모순을 내장한 레토릭을 생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을 대한 저희 태도는 양가적이고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결코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을 관통해서 그 가치가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것에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갖다가 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뭐 그냥 썩으면 썩는 대로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그 애지중지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그것이 결국은 또 나의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투영된 그런 물건, 오브제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애끼는 부분, 그래서 서로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순적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작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은 그냥 늘 그러나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나는 한 번 끝낸 작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손대거나 내가 손대거나 아니면 곰팡이나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손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작품을 고정된 실체로 고정된 존재태로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에서 저는 작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전히 주장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근하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걸려있는 그 작품을 어떤 고정태로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시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품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선생님은 또 작가가 오히려 작품 보는데 억압적인 존재라고 하는 아주 상극인 입장인데 그 상극이 서로 끌리더라는 이제 그런 얘기 아까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처음에 근하의 선생님이 질문을 보내오시길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초조하고 긴박된 마음으로 막 써내가 지우다 다시 지우고 다시 고쳐 쓰고 뭐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뭐 논문처럼 쓰듯이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심정을 고백하는 절박한 심정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글이 저는 질감이 살아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질감이 살아있는 글이다. 이게. 그리고 그걸 그 질감이 살아있는 글의 그 기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긴박한 초조한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글을 써보겠다. 이제 그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 글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읽어보신 그 글은 바로 어떤 글이었냐면은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 후에 정리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머리가 아프죠. 뭐 정치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글들이에요. 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지난 1, 2년 동안 왜 그리 무엇에 홀린 듯이 그런 골치 아프게 하는 글들을 써냈는지, 그리고 현재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골치 아픈 글들을 쓰고 있을까? 고나의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질감을 죽이는 것 같다는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그랬을 때 저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무 건방지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그리고 세상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존재의 질감을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무슨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작년 12월에 총선, 대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대선의 그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또 대학까지 몰아닥친 능력주의, 승자 독식주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현상,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노동쟁이라든가 치명적 환경재앙을 피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외면하고 싶어요, 진짜.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런 글들을 이제 과연 정치가 뭐고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처럼 그 글들이 나의 질감이란 말은 나의 몸의 느낌, 살의 느낌,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그 존재, 육신 뭐 이런 것들이 배어나지 않는 글이라는 거죠. 그런 질감이 없다는 글이죠. 내 삶과 내 살이 드러나지 않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한 현재 저의 정직한 모습이고 저의 숙명적인 불행인 걸 어쩌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구구절절 썼어요. 근데 다 읽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갑자기 네. 그냥 어쨌든 뻔뻔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정직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 아픈 글 쓰고 질감을 죽이는 글을 쓰는 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비평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한 가지 신조가 있는데 이거는 작품 속에 다 드러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이름이 없이 작품을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작품 속에 거의 모든 것이 그 작가와 그 작가의 질감, 감각이라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특징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활과 시간과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삶이 그런 어떤 작품과 같은 그러니까 동격의 그 무엇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술영웅단을 이제 만드시고 그것을 이제 하고 계신 시작을 하고 계신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방가르드 정신의 역사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 형식과 사회적 저항을 같이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미술의 영웅단도 바로 이런 미적 형식과 사회적 그 저항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거대 제도 혹은 현실에 대한 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작은 영웅단이 가져올 제도적, 미학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네, 제가 작년 대선 끝나고 너무 저 자신도 충격받았지만 그 젊은 세대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거의 멘붕 상태가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걸 보고 저도 야 이거 진짜 뭔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뿐이 아니라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말해서 어쨌든 현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제 존재 밑바탕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이제 제가 미술인 영농단이라는 농사 짓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 왜 제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이런 거는 저희 블로그에 상당히 여러 편의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군하현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그 영농단에서 이제 영농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 PROF, 프로페서 약자죠. PROF 용익 YONGIK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저희 글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영농단 만들 때 그 절박했던 심정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퇴색하기도 하고 뭐 또 현실적으로 영농단 운영을 하면서 지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뭐 어떻게 또 내년에 해야 될지 아직 암중모색 중인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즉 답이 무슨 제도적 미학적 변화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농사 짓고 공부하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미쳐버릴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김종철 선생님이라고 녹색평론 하시는 녹색평론 발행자이시고 요즘에 녹색 성장위원회인가요? 무슨 위원회 위원장 아주 녹색주의의 전도사 같은 분이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왜 선생님은 이렇게 녹색주의를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가 영농단을 제안하고 꾸려나가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의회의 결과에 대해 몹시 절망했고 젊은 친구들이 나보다 더 심하게 절망하는 걸 보고 있듯해서 뭔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현재 이런 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과연 대의민주주의, 오늘날과 같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자본과 정보로 대중 조작을 하는 사회에서 가장 타당한 제도인지 또 우리에게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평소의 의문이 증폭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니까 이런 글들, 이런 책을 쓴 사람들, 이런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연 대의민주주의 최선의 선택인가 뭐 이런 글들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계를 뭐 이런 글들이 너무너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영농단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진짜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 하나의 원칙만 있어요.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말자. 간대로 흘러나가게 내버려두자. 아나키즘적인 가치를 추구하자. 어떠한 지도자도 없고 지도 계급도 없는 마치 몇 년 전 촛불 집회가 집행부와 지도부가 없었듯이 자발적으로 모였듯이 이 영농단도 그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내버려두자. 이런 원칙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 그냥 농사 짓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감자 캐서 수확했고 지금 콩 심고 토란 심고 고구마 옥수수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없는 거. 뭐냐면 그 미술인 영농단이잖아요. 네. 미술인은 뭐 어떤 존재인가요? 작품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냥 제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 보니까 미술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미술인 영농단이고요. 그러니까 미술인 영농단으로 모였다면 미술인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였으니까 뭐 좀 그래도 농촌에서 미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좀 하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공공미술추진위원회라고 문광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 2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미술가들이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골에. 그리고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더니즘 미술 제도 안에서 앙앙불락하면서 미술이 끝장났네, 안 났네, 미술의 종말이네, 어쩌네 하는 것들이 거기 가니까 다 그 함의들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술가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좀 미술인 영농단이
어쨌든 지금 이제 양평이라고 하는 단월면이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미술가들에게 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 주로 어떤 그러니까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미술의 일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이제 이런 거였죠. 거기 이제 영농조합이라는 그 영농단에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올해 사업 계획에 사실은 다 써 있어요. 거기 올해 사업 계획에 보면 뭘 했나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거기 영농조합이 있는데 단월면에 그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캠핑카가 있는데 그 캠핑카가 다 낡아 빠졌어요. 도색이.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랩핑을 먼저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또 뭐 단월 면사무소 앞에 그냥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길이 꽉 막혀가지고 고가도로 때문에 전망이 그거 너무 답답해다. 우리들 수건 사업이다. 거기다 그림 좀 그려달라. 뭐 그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 이 일을 해주는 거. 농촌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미술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바람직하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그 토론의 숙제로 사실은 남아있어요. 그 일이. 당장은 해줬지만. 제가 그 다음 질문 3번 그 다음 질문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미술이라는 것은 늘 자본에게 잡아먹히는 그 근원적인 물질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언제나 저를 불편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행위가 제가 대중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미술과 거리가 먼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른바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고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캠핑카를 랩핑한다던가 고가를 색칠한다던가 이런 것 이외에 진짜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부르는 어떤 정신적인 일 혹은 육체적인 어떤 것들,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지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레디칼하게 제가 좀 급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체계, 그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의 집약된 어떤 존재태로서의 미술 작품, 그리고 고귀한 어떤 것들, 어차피 대중적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중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결코 욕된 말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그 미술 작품에 대한 것을 좀 더, 저는 사실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 미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좀 더 과격한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할까요? 저라는 존재는 뭐 어떤 고정된 존재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산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왼쪽으로 갈까? 그런 점에서 좀 선생님하고는 다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그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과제와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정치적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흔한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민중미술이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거, 리얼리즘에서 비롯된 것들. 그것을 넘어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구축해 오신 작품 활동과 지금 세무를 실천하고 계신 행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네, 그 정말 우선 여기 있는 질문을 좀 해나가다 보면은 답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멀잖아요. 저쪽에서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답인데요. 그 백남준 아트센터 토크를 여는 글 쪽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농촌 현장이 됐든 산업 현장이 됐든 현장에서 하는 그 예술가들의 작업과 그냥 또 이렇게 소위 제도 안에서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 소위 갤러리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 그럼 서로 적대 관계이고 서로 간에 다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가 이제 그 백남준 아트센터 토크를 여는 글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거 프린트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그냥 단서만 제공해 드리고 그런 질문 있으신 분은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런 거 다 답하다 보면은 뭐 이게 지금 1시간하고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고난 선생님의 지금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토크 여는 걸 지금 프린트된 거 있는 걸 좀 읽어보시고 혹 나중에 더 저하고 질문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뭐 글을 남겨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시간이 부족한 게 한스럽습니다, 저도.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나의 창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이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답변에 나의 창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네. 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디죠? 여기 읽으시면 나의 창작 선생님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여기요. 예, 예. 네, 거기 한번 읽을게요. 저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답한 부분을 한번 좀 짚어가면서 읽자고 말씀하시네요. 찾으셨나요? 저 몇 페이지 오른쪽에 3번 질문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나의 창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미술인 영농단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무슨 요절을 낼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은 거대하고 아니면 거대하게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미미하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본과 권력은 우리가 이런 정령,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패배감, 이런 정령을 갖게 되도록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각 개인들이 힘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들로 스스로 느끼도록, 그리고 세상이 거대하게 조직되어 있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무차별 자본과 정보의 홍수를 퍼부어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패배적 정치적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술가는 바로 여기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여 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예술가적 상상력을 매개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의 말처럼 자 이제 우리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자,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거나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예술가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움직임이 바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미술인 영농단이 어렴풋하지만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감각적인 것이 재분배라는 말은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블로그에 가면 제가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 감각적인 것의 재배치가 바로 정치라고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통치와 치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 보는, 텔레비에서 보는 정치가들 뭐 이런 거는 나라를, 제도를 다스리는 통치와 치안에 불과하고 그걸 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정령 정치라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 현재의 제도가 우리 몸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몸을 갖다가 규정 짓고 감각적인 것을 배치라고 하는데, 그걸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노동자는 일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교수는 가르쳐야 돼, 뭐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감각적인 거, 신체의 배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배치시켜버리는 거, 그게 정치라는 이제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오늘의 주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이런 얘기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오후에도 그렇고 라운드 테이블도 그렇고 정치와 정치적인 예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예술,
이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들 귀를 계속 자극할 텐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백남준 아트센터 토크 여는 걸 뒤에 주석을 이렇게 쭉 달아놓은데 그거 조금 읽어보시면 정치적인 것과 정치라는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